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 3부에서도 내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입니다. 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이번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으로 대통령과 함께 평양 가게 됐는데 소감 네네. 어떻습니까? 네, 뭐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고요. 예. 뭐 이번 정상회담은 다른 정상회담보다 달리 분단 체제, 냉전 체제, 대결 체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적 회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일한 분단도인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희망과 위로 그리고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주 환영하고 이번 정상회담이 꼭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저도 작은 힘이나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 예. 작은 힘이나마 노력을 다하겠다 그랬는데 이미 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가 평창 올림픽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사님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네. 그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지자체장은 뭐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북한 가셔서 누구와 어떤 대화를 좀 나눌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특별히 저희들에게 일정이 따로 주어질지 지금 확실치가 않은데요. 대개 이제 정상회담에 특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상회담을 따라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특별 수행원들이 이제 따로 각각의 분야에서 면담과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협의할 시간이 주어질지가 지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준비는 많이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 최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방북이 5번째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네. 예, 나름대로 그 북한 고위 관계자들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우리 평창 동계 올림픽 때도 북한 고위층들이 최고위층들이 다 오셨었죠. 예. 그 형식적인 국가 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오셨었고 그다음에 이제 체육상은 와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 또 백두 혈통도 와 계셨고 그래서 그분들 이번에 가면 다시 이제 반갑게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한 달 전에도 평양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네네. 일로 그때는 다녀오신 겁니까? 그때는 이제 저희가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약 열흘간 다녀왔는데요. 예. 그때 이제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남쪽에 강원도하고 북쪽에 4.25 체육단이라고 있습니다. 4.25 체육단은 이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국군 체육부대에 해당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번째 대회를 매년 남북을 오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네 번째 대회를 김일성 체육관에서 아주 한 7만 명의 관중이 모인 가운데 이렇게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 행사 때문에 갔다 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은 사실은 뭐 민간 교류도 다 금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정부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강원도가 지금 딱 유일하게 분단된 어떤 지자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따로 뭐 북쪽에 있는 강원도 뭐 지사랄까요? 이런 분하고도 대화가 될까 좀 궁금해요. 네, 이제 여태 저는 한 번도 이제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도지사가 여기 한 명 있고 또 한 명 저쪽에 있는 그런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결선 투표하자고 그러면 저절로 통일되니까 하는데 지금 아직도 본 적이 없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정상회담이 잘 돼서 본격적인 교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대북 사업들이 지방 정부나 기업체로 이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제 북쪽 강원도의 도지사니까 거기로 말하면 이제 도당 서기가 되겠습니다. 예. 도당 서기하고 직접 교류를 하는 틀을 한번 좀 만들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원도끼리의 교류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강원도끼리 교류를 하게 되면 만일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좋아서 그럼 강원도민들한테 지금 현 강원도민한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뭐 경제적 혜택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저희들은 그전에 이제 그 금강산 관광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요. 예. 금강산 관광을 가려면
금강산까지 하루에 못 가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 와서 하룻밤 주무셔야 됩니다. 저 고성이나 속초, 양양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금강산을 갔다 오시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상경기가 대폭 살아나죠. 그 당시에 이제 음식점도 많이 생기고 기념품점도 많이 생기고 건어물 가게도 많이 생겼었습니다. 예. 지금은 뭐 다 폐허가 돼 있지만요. 이제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뭐 상당히 큰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강원도가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도 지금 있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뭐 유엔 제재가 있기 때문에 관광 사업이나 경제 교류 사업은 지금 불가능한 상태고요. 지금 가능한 건 이제 스포츠, 그다음에 문화 교류, 그다음에 산림 조림 사업 요런 정도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스포츠 교류로는 저희들이 내년 2월에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1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오셨던 분들 그 여자 아이스하키 팀들이라든지 또 우리 예술단이라든지 이런 대표단들을 좀 초청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이제 그때 요번에 이제 10월 달부터 열리는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에 문화예술단을 초청해서 한번 우리 강원도에서 공연을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지사님 MBC 사장 퇴임하시고 네네. 받은 퇴직금 가지고 북한에 좀 투자를 했다가 날려버려가지고 사모님으로부터 쫓겨날 위험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거 혹시 이번에 가면 얘기 좀 해보시지 그래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저보다는 이제 우리 집에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걸 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상당히 눈치를 주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경제 교류가 돼야만 이제 우리가 거기 이제 공장을 마저 짓고 여러 가지 생산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게 되려면 지금 이제 비핵화가 완료되고 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유엔 제재가 해제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투자가 돼야 되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뭐 아무리 빨라도 2년 본격적으로 되려면 3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회수하는 것도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재가 풀려야 된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저하고 인터뷰할 때 만일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날 일이 있으면은 그때 그 관련 계약서 서류 가지고 간다고 하셨는데 갖고 갑니까 내일? 먼저 가지고는 가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선대에, 당시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께서 그때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를 그때 이제 만들어 주신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권리 주장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도는 뭐 분단도입니다만은. 경기도는 지금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인도, 북한에 한번 가고 싶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불발로 그쳤어요. 그래서 오늘 SNS를 통해서 최문순 지사께 잘 다녀오셔라.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아쉽게 불발된 이재명 지사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잘 다녀오라고 해주셔서, 이재명, 이게 뭐 사실은 이게 선정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갈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가시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큰 틀에 이번에는, 정말 한반도의 운명이 바뀌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지사가 가시고, 제가 안 가도 뭐 이렇게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이사님이 꼭 가시고 제가 양보할 수 있게 되면 양보하겠습니다. 5번째나 이제 갔다 오시는 건데 다음엔 양보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럼 내일 오전에 출발이지 않습니까? 네, 저녁이 새벽 5시에 출발합니다. 비행기가 이제 8시 40분에 성남공에서 출발하니까 저는 이제 시골에 사니까 새벽에 출발해서. 그래서 제가 뭐 미리 혹시 서울에 오신 건 아닌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내일 새벽에 강원도에서 출발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이 중간에서 이제 중재 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북한에 일단 지금 요구하는 것은 종전 협정 같아요. 네네네. 지금 근데 미국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네. 이번에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한 열흘간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을 비교적 장기간 갔다 온 거죠. 그 북한을 아주 세밀히 관찰할 기회를 가졌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북한은 이제 개혁 개방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 그리고 비핵화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결정의 최상층부터 가장 최일선까지 모두 이게 동의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난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건설 총력 노선으로 간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걸 번복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동안에 이제 오랜 세월의 불신이 깔려 있긴 하지만 이걸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죠? 미국하고 북한이 좀 더 신뢰 관계를 가지고 이제 회담을 앞으로 좀 열어줬으면 예. 하는 생각이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일을 이번에 해내실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핵을 빼버렸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재벌 총수들도 함께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우리 쪽에 북한이 피력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 기업들도 네. 어쨌든 기업가들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네. 남는 게 있어야 북한에 투자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가게 되면 앞으로 이제 2, 3년 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하게 될 텐데, 그게 이제 미리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어떤 투자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적인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투자를 했다가, 이제 잘못돼서 예.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는 저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이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예. 북한은 이미 법을 다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 남한은 물론이고요. 100% 투자를 할 수 있게 법을 고쳐놨습니다. 그리고 합자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합병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것이 이제 이미 개혁 개방을 이제 이미 법적으로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정치적인 문제만 아니라면은 투자를 하는 걸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북한도 미리 다 준비를 했다. 네네. 그 방금 법적 조치 말씀해 주셨는데 최무순 지사도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만 이 개성공단 입주 회사들도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난번에 저도 이제 그 평양을 가면서 육로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가면서 그 개성공단 옆을 지났는데요. 벌써 키가 풀이 허리 높이만큼 자랐고요. 예. 지금 이렇게 겉보기에도 녹이 쓸어가는 느낌이어서 그런 점들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 법적인 제도를 서로 간에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홍콩이나 심천의 사례처럼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된 상태에서 우리 투자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투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조치를 남북이 같이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요. 지금 청취자들 실시간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네네. 다들 좋은 얘기예요. 도지사님 말 잘합니다. 유쾌합니다. 시원시원합니다.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게 하나 있네요. 우리 네네. 정민호님께서 예스앱으로 가리왕산 스키장 복구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그것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잘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문순 강원도지사였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짚어보는 위클리 스포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야구 소식 짚어봅니다. 박용식 캐스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식입니다. 아시안게임 브레이크 이후에 야구 순위 경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또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비유를 써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윗물은 일단은 여유롭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베어스는 매직 넘버를 이제 8로 줄이면서 또 지난 한 주간 5승 1패 브레이크 이후에 더 탄탄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좀 이제 안정권, 우승을 향한 안정권에 들어설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5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팀들 가운데서는 사실 한 4팀이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롯데 자이언츠가 8연패 늪에 빠지면서 올해는 이제 쉽지 않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두산의 우승은 사실상 결정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5위권 싸움. 5위가 중요한 것이 이제 플레이오프 티켓을 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5위권 싸움으로 지금 뭐 LG, 넥센, 기아, 뭐 삼성 치열하게 몰려 있는데 여기서 롯데만 지금 떨어져 나갔다. 8연패를 당하면서. 8연패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크 이후에 당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안 게임 때 손아섭 선수만 차출돼 나갔단 말이죠. 네. 수축 선수들은 다 그대로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롯데가 힘을 비축해서 이 브레이크 이후 잘할 것이라 예측이 많았는데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뭐 쉽게 단순하게 접근하자면 그렇게 보이는 면에서는 차출이 적었고 연습할 시간이나 휴식 시간이 충분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롯데가 그런 면에서는 차출이 좀 적었기 때문에 브레이크 이후에 기대되는 팀 중에 한 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직접 야구장에서 취재하고 이 이대호 선수의 홈런 경기도 함께하고 했었지만 타선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마무리 투수 손승락 선수가 또 한 번의 블론 세이브가 있었고요. 불펜진이 무너지면서 5점을 내면서 2번의 동점과 3번의 역전을 만든 이후에 마지막 9회에 제 역전패를 당하는 뼈아픈 경기가 서너 차례 있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흐름이 또 중요한 야구에서 치명적인 역전패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야잘잘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야구는 잘하는 팀이 잘한다. 팬들 입장 받아들이시는 입장이 또 다르실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롯데가 그 외국인 용병이죠. 투수 디브런트 선수. 듀브런트죠. 네. 왜 갑자기 보냈대요 집으로? 뭐 내부적으로 이제 궁금증을 많이 자아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접선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선수들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말을 좀 아끼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시즌이 끝나야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디브런트를 보낸다고 해도 남은 연봉은 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네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디브런트를 보내면서 가을 야구를 포기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많죠. 사실 탱킹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이제 하위권에 처져 있는 팀들은 내년 시즌 사실 프로야구 국내 KBO 리그에서는 이 2차 신인 드래프트의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순위에 따라서 역순으로 주어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살 정도로 지금 롯데의 행보가 너무나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아시안 경기 이후에 오지환 선수가 상당히 많은 비난을 들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경기력은 더 좋아졌다고요? 끝내기 안타도 있었고 뭐 연속해서 3안타 경기도 만들 정도로 이 브레이크 기간 이후에 2주간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오지환 선수가 타율을 끌어올리면서 지금 3위 안에 올리고 있을 정도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사실 그 정도 비난받고 쉽게 경기할 수 없을 텐데. 쉽지 않죠. 예. 오지환 선수 눈빛 아시나요? 네, 강렬하고 또 쉽게 그런 부분들 멘탈이 무너지지 않은 유형의 선수로 평소에도 많이 평가받는데요. 사실 멘탈적인 부분 많은 영향이 있었죠. 아시안 게임 당시에도 장염으로 고생했다는 부분들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다녀온 이후에는 본인이 더 실력으로 좀 극복하려는 노력이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도 엄청난 비난 댓글 홍수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만큼은 멘탈이 좀 센 것 같아요, 오지환 선수. 눈빛이 비슷하세요. 네, 강력한 눈빛이 지니고 계십니다. 그래요. 또 박용택 선수가 선수로서는 어떻게 늦은 나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굉장히 맹타를 휘두르고 있어요. 완전 영원한 LG맨으로 남겠다 하면서 연장 계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지환 선수를 포함해서 박용택 선수가 이 브레이크 기간 이후에 확실히 베테랑들에게는 체력적인 요소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후반기 특히나 브레이크 이후의 타율 1위 자리를 박용택 선수가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 한화전에서는 결승 역전 3런 홈런을 포함해서 LG가 이 5위 자리를 현재 지켜가고 있는 최근 성적도 5할 이상인데 그 중심적인 역할을 베테랑 박영택 선수가 브레이크 이후에 해주고 있습니다. 아나무이님, 기아 팬들 없나요? 기아 제발 가을 야구 좀 가자. 기아의 가을 야구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잔여 경기와 결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잔여 경기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잔여 경기가 포함된 일정이 시작되면서 정규 시즌이 10월 3일까지 펼쳐지는데 잔여 경기가 LG가 12경기, 기아가 11경기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최근 3연승이에요. LG와도 이 5위 LG와도 6위 기아가 2경기 차로 격차를 좁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아의 가능성이 사실 상대적으로 롯데는 이미 떨어졌고 삼성보다는 기아의 흐름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화의 그 상승세가 반짝일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시즌이 끝날 때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은 약간 하락세긴 합니다. 네, 지금은 하락세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5월, 6월 정도에는 이제 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대단한 행보를 보여줬고 3위 자리는 이제 굳혀가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한화가 이렇게 이번 시즌에 반등한 이유라고 할까요?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악재가 겹치고 반등할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았죠. 예. 오히려 작년에는 투자를 더 많이 했죠. 외국인 선수 몸값도 10개 구단 중에 가장 많이 지출을 했던 구단 중에 한 구단이 한화 이글스였는데요. 감독도 한용덕 감독을 바뀐 이후에 외국인 선수에 대한 비율, 사실 호잉 선수도 엄청난 모습, 샘슨도 한화 구단 내 최다승을 올려주는 시즌인데 몸값을 비교하면 타 구단에 비해서 많이 받지 않는 두 명의 선수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외국인 선수를 통한 농사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성공을 했고 높은 몸값의 선수들보다 권혁 선수를 포함해서 높은 몸값의 베테랑 불펜진이 부상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불펜진의 투수진의 세대 교체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방금 뭐 연봉 최고 구단 얘기했습니다만 네. 지난 시즌에 하나가 최고 연봉 구단이었는데 성적이 형편없었어요. 그렇죠. 외국인 선수 투자가 굉장했었죠. 네. 올해는 롯데가 지금 연봉 최고 구단인데 역시 지금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 이꼬르 성적이다. 이거는 귀결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매년 팬들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연봉 1위 구단이 성적 1위를 차지했다라는 해는 사실 계속해서 거듭해서 올라가서 되찾아봐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코칭 스태프과 얼마나 그 시기에 맞는 선수단의 세대 교체 또 서로의 호흡을 잘 맞춰가는지 그 부족한 부분을 잘 메웠던 한화 이글스가 올 시즌 가장 두드러지는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거 올 시즌 내내 타고 투죠. 그렇죠. 너무 홈런도 많이 나오고 3할대 타자가 너무 많아요. 최고죠. 3할대가 아닌 타자 찾기가 그러니까요. 타순 구성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또 메이저나 그 일본 프로야구하고 비교해도 3할대 타자가 너무 많은데 네네. 그 이렇게 타고 투조가 극심한 것이 결국은 대형 투수가 없다. 유현진 이후에 에이스라고 불릴 사람들이 없다. 이런 그렇죠. 지적도 있어요.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저희가 물어보면 올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죠. 타고 투자 자체가 올해는 이제 그렇죠. 거의 홈런 신기록 1600개의 홈런 시즌을 만들 정도로 도전하고 있을 정도로 최고의 홈런이 터지고 있는 시즌이긴 한데요. 최근 프로야구의 흐름을 봤을 때 현재까지 그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타자들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분석도 그렇고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시스템도 외국인 타자들을 통해서 많이 접목하면서 굉장히 큰 성장을 가져가고 그렇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이 흘러가고 있는 프로그램도 그런데 반면 투수들은 그 타자들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한 어떤 더딘 모습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아마추어 야구까지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추어 때부터 이제는 공부도 해야 되는 선수들, 이닝도 제한이 있고요. 관리를 많이 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선수들이 투수가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상의 여파도 여전히 프로 진출 이후에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마야구에서 타자들은 알루미늄 방망이를 썼는데 지금 나무 방망이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원인의 하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하여튼 좀 면밀하게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예,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그 MLB나 NPB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투수들이 막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극심한 타고 투수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시안 게임 끝나고 나서 여전히 아까 오지환 선수 얘기도 했습니다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선동열 감독과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예. 이 자세히 짚어보니까 사단법인 청년운동본부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올 시즌 성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는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을 선발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위법 행위로 의심된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환 선수가 쉽게 얘기하면 청탁을 했고 그렇죠. 그걸 부정하게 받아줬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측근을 통해서 저희들이 취재를 하고 워낙 그 부분이 핫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조심스러운 가운데서 들려오는 얘기는 선동열 감독은 오지환 선수를 뽑지 않겠다라고 주변 지인들을 공언을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뭐 확실하게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하루 전까지도 선동열 감독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다라는 부분을 주장하는 게 사단법인 청년운동본부의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당일날 갑자기 변화가 생겼다는 부분들은 분명 의심을 살 수 있는 행동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이게 조사가 과연 이루어질지는 좀. 예, 아직까지는 일단 그 부분이 선동열 감독이 선수를 선발하는 부분이 먼저 그 활동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런 부분들. 어쨌든 감독의 예. 고유 권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무수행으로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사실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해당되겠죠. 네. 예, 또 내일 유현진 선수의 선발 등판 예정돼 있다고요? 네. 최근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류현진 선수 안타깝게도 이제 원정길에서 최근 2패를 떠안았었는데요. 내일 오승환 선수가 소속된 콜로라도와의 홈 경기에 등판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부분들이 이 두 팀이 지금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경쟁을 하는 반경기차 선두 경쟁을 하는 치열한 팀이거든요. 예. 중요한 3연전의 선봉적 역할로 류현진 선수가 등판을 나서게 됐습니다. 오승환과 맞대결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오승환 선수 최근 페이스가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워낙 콜로라도에 합류한 이후에 신뢰감을 쌓았기 때문에 이번 3연전은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LA 다저스가 콜로라도에 반경기차 뒤져서 2위인데 그렇죠. 내일 경기에서 이기면 다시 반경기차로 앞서는 1위가 되잖아요. 곧바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3연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아마 LA 다저스 팬들도 유현진 선수한 어깨에 기대는 게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오늘 스포츠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예. 지금까지 박용식 캐스터였고요. 위클리 스포츠는 다음 주 월요일 3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4부 민심은 숫자다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추석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추석이나 설 명절을 앞두면 정당들이 항상 이 여론을 신경 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추석 밥상에 뭐가 올라가느냐, 뭐 그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요즘은 또 그런 사람들 입으로 구전으로 통하는 것보다 SNS나 유튜브가 더 빠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르신들도 상당히 익숙해져 계시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예전만큼 영향력은 없지만. 네, 아무래도 지금 집에 내려가지 않는, 고향에 가지 않는 분들이 사실상 예전보다 더 많아졌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뭐 인천공항 가면 꽉 네, 예전에는 뭐 삼촌이라든지 이렇게 가족들이 넓게 모였는데 요즘은 보면은 이제 직계 가족들 중심으로서 만나고 그냥 살짝 만나고 올라오거나 내려가시고 끝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명절 담화의 효과가 이전보다는 줄어들었다.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만나면 TV 안 보고 이제 밥을 먹으면 같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추석 담화의 정치 얘기, 경제 얘기가 빠질 수가 없다. 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과 이제 세대가 만나는 뭐 이른바 장터 효과 이게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 게 만나면 대화를 과거만큼 잘 안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이것이 이제 수도권에 있는 젊은 자녀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들께 얘기를 해서 부모님들 인식이 바뀌거나 이제 확산된다 이것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예. 오히려 이제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뭐 과거만큼 이제 이것이 뭐 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거나 인식이 변화된다거나 이런 흐름들은 이제 매우 적어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제 큰 이슈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뭐 9.13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관계라든가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를 때, 이럴 때는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겠고 남북관계 관련해서 어쨌든 정상회담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큰 이슈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다른 명절 때와 달리 이번 같은 경우는 명절의 추석 밥상 중요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밥상머리에 뭐가 올라가느냐,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는데,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경제 문제, 그러니까 부동산, 최저임금, 뭐 이런 게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테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평화, 네.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남북 정상회담 이슈가 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4.27 때는 하루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리고 그 다양한 어떤 이벤트와 관련된 그림들이 TV를 통해서 아주 그 물량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것이 3일 동안 이어지고 그 자녀 어떤 보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추석 시작점에 그런 부분들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주요한 밥상머리의 얘기는 남북 정상회담 중심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제 9.13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경제 문제가 지금 남북 이 문제 때문에 사안들 때문에 정상회담 이슈 때문에 미디어에서 지금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3차 정상회담 관련한 이제 뉴스들이 뭐 미디어를 이제 도배되다시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봐도 이제 경제 부분이 뭐 거론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평화 문제 또 남북 관계 이 문제가 뭐 주로 메인으로 장식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네. 리얼미터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네. 여론조사 했습니까? 했습니다. 예. 결과 발표해 주시죠. 좀 놀랐습니다. 미흡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미흡하다. 미흡하다. 예. 40%에 가까웠고요. 적절하다는 그 의견이 한 32% 되고 너무 많이 올렸다. 과도하다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입장이 기본적으로 정부 세력 강화한 내용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흡하다. 이 부분도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그렇죠. 입장으로 본다면 한 70% 정도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이제 세금 폭탄론이라든지 보수 야당이나 이제 언론에서 주장하는 그런 어떤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봤을 때 그 참 차이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주장하는 세금 폭탄은 먹히지 않았다 이건데. 네. 윤영우 센터장님. 네. 참여정부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세금 폭탄이 먹혔단 말이에요. 네. 왜 이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한번 거치면서 이 상황 거치면서 이제 공부가 된 거죠. 학습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당시에 세금 폭탄론 상당히 이제 먹히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미디어 환경도 약간 이제 변화된 상황이긴 한데 지금 많이 이제 국민들도 알고 계신 것이 당시에도 한 2% 정도밖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효과가 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가가 사실은 18억 정도는 돼야지 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연간 한 10만 원 정도 올라가는 수준이니까 라는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발표하는데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라든가 그 6억이니 9억이니 공식적 얘기되는 금액 외에 실제 시가가 18억 대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1,400만 되는데
실제로 27만 가구 정도만 대상이 되니까 1.8%거든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대략적인 흐름들을 알고 있어서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의 대상이 없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흐름에 있기 때문에 이 야당의 보수 야당의 세금 폭탄론 공세가 참여정부 때처럼 효과를 보기 힘들고 방금 우리 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 종부세 강화돼야 한다. 이 기류가 워낙 강화되어 있어요.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옛날만큼 그 공세가 먹혀들지 않을 것으로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똑똑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어떤 똑똑함 때문에, 국민들의 똑똑함 때문에 사실상의 세금 폭탄론이라든지 세입자들에 대한 어떤 부담 증가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완패했다. 다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어떤 종부세를 제외하고 공급 중에서도 도시개발 재건축 이 부분들을 좀 부르짖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주요하게 프레임 대결 쪽으로 나왔을 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론이 형성될까, 이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은 뭐 같은 의견 같아요. 학습 효과, 국민이 조금 똑똑해졌다. 네. 그런데 이 세금 폭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하고 적절하다가 70% 압도적이었는데 네. 대통령 지지율은 그 소폭 상승했다가 이 종부세 발표하고 나서 다시 하락했단 말이죠. 그거 왜 그렇죠? 맞습니다. 수요일 날 일간으로는 56.0%로 올랐고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상당폭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13 대책이 발표된 직후에 한 그 통신사에서 1주택자의 그 종부세 그 적용 범위에 대한 오보가 있었고요. 영합뉴스. 예, 영합뉴스. 예, 말해도 영합뉴스 돼요. 맞습니까? 예. YTN도 오버냈다가 이제 YTN은 바로 정정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날과 이제 다음날 저는 오전까지는 과표하고 시가의 혼란이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세금 폭탄론이 과세 표준 3억 얘기하니까 예. 우리 집 3억 안 되는데 맞습니다.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근데 많았다. 그러한 혼선이나 혼란 자체가 한 그 이틀 정도가 이어졌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이 아무리 잘 나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집값 폭등이라든지 투기라든지 이러한 어떤 저간의 최근의 배경 속에서 나왔는 사실상의 부정적인 이슈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주 중반 이후에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하락의 폭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주간 집계로 하면 53.1%이고 0.4%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약 보합세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윤희용 센터장이 네. 지난번 우리 방송에 출연해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네. 처음에 한 것처럼 많이 뛰어오르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50%로 좀 내려앉았는데 정상회담 한다고 60%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건 없다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한 5%포인트 5% 정도? 예, 정도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여요. 지금 어쨌든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양에 방문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2박 3일 동안 있는 것이기 때문에 3일간의 어쨌든 집중적인 이제 보도들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할 것들이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경제 관련한 인사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런데 보면은 52명의 특별 수행원 중에서 이제 17명이나 경제인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내 기업 총수들 그 관련자들이 가게 되는 것인데 4대 기업 다 가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남북 경협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해서 이제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권이 현 정부가 어떤 이제 이것이 단기적인 효과는 없겠습니다만은 북한의 제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반도 경제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키는 데까지 만약에 연결이 된 경우에 상당히 이제 경제에 공세받고 있는 부분을 일정 부분 불식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임종석 실장도 평화가 경제고 상당히 이제 경제 부분 강조하는 것은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인들을 대거 데리고 간 것은 이재용
부회장도 포함해서 그것을 얼마나 이제 지금 경제적인 어떤 기대감으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또는 정무적인 고려도 저는 상당 부분 했을 예.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뭐 5%포인트 가량은 예.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5% 말씀하셨는데 만일 이번에 가서 뭐 얻어온 게 없다. 뭐 가나마나였다. 라고 된다면은 그래도 만남 자체로 5% 오를까요? 그 사실 정상회담 이전에는 그 실무회담이나 여러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윤곽은 이미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전엔 북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5%포인트 정도 오를 정도의 어떤 합의랄까? 그런 부분들은 이미 가지고서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들도, 그러니까 지지율에 있어서 위험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17명의 경제 관련 단체, 그 인사들도 올라가지만 눈여겨볼 지점은 민주노총 위원장하고 그 한국노총 위원장도 처음으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 통일이라든지 한 번 더 비핵화라든지 이런 그 사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얘들 같이 올라간 특히 민주노총 간의 시각은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민주노총의 입장이 그 평양에서 독립적으로 그 발표가 되고 보도가 되지는 않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언론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의 어떤 보도라든지 그 발언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격을 전도시키는 어떤 기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의 좀 남북 관계라든지 평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각들이 평양에서 노출되었을 때 다른 인사로부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여론의 왜곡으로 흐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예. 네. 다른 얘기 해보죠. 6.13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미국으로 떠났던 홍준표 전 대표가 귀국했어요. 한국당 반응은 뭐 시큰둥합니다만은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가 갖고 있던 뭐 팬덤이랄까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있죠. 일단은 뭐 보도에는 뭐 시큰둥하다.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전 대표의 입국에도 불구하고 또는 뭐 썰렁하다, 뭐 냉랭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주목받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제 틀림없고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제 안정성이 없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습 자체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차기 당권 이제 질문에 대해서 마음대로 이제 해석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피력한 것이긴 한데 그래서 한국당의 어쨌든 이제 뭐 이후에 당권을 놓고 하는 경쟁이 이제 돌입했다고 보고 그것이 이제 당의 안정성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는 좀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뭐 회복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난제들, 과제들 이런 것들을 한국당이 다시 얻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홍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도전하리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도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홍 전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한국당의 전명으로 다시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정치 구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은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타당 지지층을 결집시켜주는 역할을 했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떤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보수 냉정적인 어떤 사고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유장평화쇼 같은 거. 예, 유장평화쇼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발언했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 어떤 수정을 하지 않으셨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당의 전면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또는 어떤 범진보층의 어떤 지지층 결집이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불안 요소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ES 앱으로 이정희님 홍준표 귀국했으니까 리얼미터 좀 떨리시나요? 전혀 떨리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 과정 속에서 리얼미터 털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도자를 통해서 반박을 한 게 있거든요. 네, 전체적인 그 두 개를 가지고서 여론 흐름들을 지켜봤더니 홍준표 전 대표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 관련해서 최근에 리얼미터가 가장 공평했다 이런
자료 조사가 있다고 여부 결과가? 네, 그렇습니다. 자랑 좀 하세요. 아유, 됐습니다. 됐습니까? 아니, 서울대나 한국 언론 관련해서 네. 학회에서 매 큰 선거가 있으면은 정말 선거조사가 아주 정말 폭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묶어가지고 어느 쪽에 공정했는 것을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 19대 대선과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여러 기관의 선거조사 중에서 가장 중립적이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연달아 나온 바 있습니다. 됐습니다 하더니 얘기 다 하시네요. 예. 아니 또 다른 기회가 안 주어질 것 같아서 빨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찬스 있을 때 하셔야죠. 예. 네. 자, 윤영호 센터장님. 네. 그 민주당이 오늘 창당 63주년 맞았는데 이해찬 대표가 앞으로 10번은 더 당선시켜야 된다. 지금까지 세 분의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된다. 장기 집권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론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봅니까? 많은 이제 분석들이 있어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권의 이제 우호적인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맞다. 그래서 좀 실수가 있더라도 지금 이제 이탈하거나 좀 그 지지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이 흐름에서 장기 집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흔들리지 말고 지원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집 효과를 주는 긍정적 측면도 있겠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또 한편에서는 어쨌든 좀 낮은 자세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매 순간순간 겸허하게 국민들 평가를 받고 국민들이 사실 이런 거센 파도처럼 무섭다 민심이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 어쨌든 민심을 받아들이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호응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리고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 야권이 일단 어떤 이제 여권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사실은 하는 것을 좀 더 차단해버리는 효과를 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는 두 가지 분석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어느 한쪽이 다 일방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다고 보입니다.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슷한 생각이지만 조금 오늘 같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민주당의 생일에는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해찬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그런 20년 집권론을 꺼낸 이후에 얼마 집권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안 꺼내다가 오늘 꺼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정도 꺼낸 것은 좀 이해할 만하고 다만 이제 이것을 계속 정책으로 얘기하고 정부서로 얘기하고 다양한 정책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해찬 대표는. 근데 이제 몇 년 접근론 그걸 중심으로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 한다면은 아마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것 같네요. 네, 그래요. 예, 두 분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항상, 네. 예. 예,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 윤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